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양경찰학개론의 장진욱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다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해양경찰학개론을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강론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특히 해사법규 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아무래도 법규 쪽에서 문제가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조문을 좀 어떻게 깊이 있고 이렇게 숙지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느낌들을 한번 봤습니다. 특히 법조문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만 단어나 내용만 살짝 바꾼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법조문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문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위주로 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법조문을 읽은 학생들은 상당히 그래도 고득점을 맞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을 했겠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법이 개정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개정되는 법률들, 오늘 2021년 2월 27일 현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해양경찰학개론에 나오는 법령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개정되는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학개론 1번 문제, 특히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 우리 해양경찰학은 난이도가 총론에서 또 몇 문제 냈다가 또 갑자기 강론 위주로만 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다.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도저히 손을 못 댈 정도 그런 난이도는 아니다. 충분히 법조문을 숙지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해양경찰 현장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해양경찰 현장, 올해 2021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이 현장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해양경찰학이 작년도에 2020년대부터 시행되는 어떤 해양경찰법부터 해서 지금 야심차게 다양한 조직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규정들을 지금 많이 개편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해양경찰 현장을 1번 문제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해양경찰 현장과 관련돼서는 우리 해양경찰은 이 바다의 수호자다. 바다의 수호자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류의 미래 자산인 어떤 해양 자원들 또는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우리 해양경찰은 정의의 실현자다. 정의의 실현자다. 실현자라고 해서 청렴하고 공정해야 된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 키워드가 나온 거고요. 바다의 수호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해양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해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이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 이거는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공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해양경찰관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특히 소통이나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우리 국민들이 해양경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해양 다양한 치안 서비스 또는 해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바다의 전문가, 즉 해양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해양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문가. 그래서 해양의 전문가는 특히 어떤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
창의적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떤 배우고 익힌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의 전문가가 돼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업무들,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어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게 해양경찰 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과 관련돼서는 바다의 수호자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 봉사자와 관련돼서는 청년과 공정 해가지고, 근데 요게 지금 여기가 지금 기억으로 출제가 됐고, 시험 문제에는, 그리고 국민의 봉사자는 니은인데요. 그죠? 그 다음 정의의 실현자는 디귿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해양 전문가는 리얼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청렴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시험 지문에서. 그래서 요거는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다.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다.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틀린 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또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문제. 우리 해양경찰청 직제에 관한 문제. 2번 문제죠. 그죠? 해양경찰 그 소속기관과 직제에 관한 문제. 요게 이제 올해 2021년 2월 25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개정된 게. 이게 이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이번에 완료가 되면서 기존에 수사정보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수사정보국. 이 수사정보국이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것이 지금 바로 수사국으로 독립이, 그 다음 주 조정 후가 독립이 되어서 수사국과 그 국제정보국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정보국은 정보보안회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쪽이고, 수사는 이제 수사국에서 이제 전담을 해서 처리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개정,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죠? 27일이니까 이 해양경찰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틀린 거죠. 요 밑에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 교육원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해양경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니은에 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단장이 총경이죠. 그죠? 그리고 중부 지방해양경찰청이 상당히 이런 기관들이 많고, 서해가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충돌도 심하고 해서 여기에는 어떤 총감이 그렇게 치안정감이죠. 그죠? 치안정감 3스타 무궁화 큰 거 3개, 그분이 지금 청장을 맡고 계시죠. 그 다음 디귿의 경비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 운영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들을 분장한다. 그 내용도 해상교통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비 파트에서 주로 해양에서의 어떤 사고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해양에서의 어떤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들을 펼치는 그런 경비국이 되겠다. 그리고 리얼의 해양경찰청에는 운영지원과가 있죠. 과장이 총경입니다. 경비국장, 치안감이죠. 구조안전국, 치안감이고요. 수사정보국도 치안감, 또는 치안감 원래는 근데 수사정보국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했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험 지문에는 수사정보국이라고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맞고, 기역, 니은, 디귿은 지문이 옳은 거죠. 옳음이고, 리얼은 틀렸다, 틀림. 그러면 요 문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거냐? 틀린 게 몇 개냐? 그럼 요 한 개가 되는 거죠, 한 개.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가답안에서 만약에 이게 뭐 다 맞는 걸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현행법상 27일이기 때문에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출제위원이 문제를 이번에 출제하기 전에 만약에 들어가서 출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오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되는 관점에서 감안을 해서 이걸 출제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정답이 정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3번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해양경찰청 단독 소관 법률. 이거는 기본형의 문제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양경찰학을 전반적으로 이해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요거 해양경찰청 소속 법령이죠. 소관 법령. 그 다음 제 니은의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도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만 전담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도 우리가 해양경찰청에서만 단독으로 지금 소관하는 그런 법령이다. 그리고 리얼의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중 레저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요거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되겠다. 해양수산부. 그래서 주무부서는 해양수산부가 되겠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도 우리 주로 해수부가 되겠습니다.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안사고에 관한 법은 우리 경찰법이죠. 그죠? 연안사고에 관한 법률, 예방법. 줄여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우리 해양경찰에서 관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 제 이형. 어선안전조업법도 우리 해수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단독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청 소관 순수 소관 법령은 해양경찰청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령은 요 1, 2, 3, 4, 5가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4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법률들은 우리 순항구호 종사명령과 관련해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구조본부의 장은 순항구호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이 되면 그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사람이나 그런 단체에게 순항구호 업무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순항구호의 종사명령에 받은 자는 구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순항구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순항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순항구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순항구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일단은 4번이죠. 그죠? 4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순환구를 이제 하는 사람들, 종사자, 이런 종사자들에게 그 비용을 준다는 말이죠. 그 순환구호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순환구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지급하냐? 주체가 중요한 거죠. 주체. 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리고 시, 군, 구청장. 여기까지만 그 지급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됩니다. 법적 주체가 되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국가가 나와 있어요. 국가. 요거 함정에 잘 빠져 있어요. 국가. 요게 요거 국가고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그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환구호 비용을 순환구호 종사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국가가 여기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그 정답이 된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가 나오면 안 되고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이 순환구호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오류를 만들어내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이제 한번 넘어가서 그 4번의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조본부의 장은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하는 자는 순환구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순환구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자들 몇 명 있죠. 그죠? 그게 구조된 어떤 선박 등의 선장이나 선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조난을 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사람들, 어떤 그런 경우, 그리고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순환구호 비용을 따로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이 사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 연안사고에 관한 법률, 5번 연안사고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연안사고 예방법 이렇게 줄여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한다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기본 계획은 전부 다 5년이에요. 절대 다른 게 없어요. 이 몇 번씩이나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표현이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포인트 매년이죠. 매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을 하라.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을 하라. 매년 시행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3번에 연안사고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의 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둔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민간연안순찰요원은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지금 틀린 거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누가 위촉한다고요? 해양경찰청장이 위촉을 해요. 경찰청장이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해서 5번에는 4번이 그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셔야 된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다음은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와 관련돼서는 파출소 관련된 규정이네요. 그죠? 매년 한 문제씩 이렇게 파출소에 관련된 조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이죠. 그죠? 운영규칙. 그래서 운영규칙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적인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연안구조정과 관련돼서, 연안구조정. 이제 정이니까 규모가 작은 그런 이제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나 1번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나 출장소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를 해서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파출소장이 운용을 한다. 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용을 한다. 함부로 막 끌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서장이 파출소장에게 어떤 서로 지휘하고 보고하고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파출소장과 서장이 서로 그 소통하는 채널이 아주 다양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제 동그라미 2번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예외조항도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범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해상순찰 중인 연안구조정의 근무자는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이나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 결과를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장한테 보고한다. 요 조항이 이제 틀린 건데요. 1시간 간격으로 그 파출소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사항은 주로 법에서는 그 현재 위치, 현재 연안구조정이 어느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상 상황, 지금 현재 해상 상황이 어떤지, 이런 현장 상황들을 주로 보고하는 게 1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행동사항이나 검문검색이라고 했어요. 우리 행동사항 또는 우리 검문검색과 관련돼서, 검문검색 등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순찰 결과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 순찰 결과를, 최종 그 순찰 결과를 언제 해야 되냐? 입항 즉시, 연안구조정이 배에 들어오는 입항 즉시 파출소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는 거는 위치하고 해상 상황이 되겠고, 그 입항 즉시 보고하는 거는 행동사항이나 검문 검색에 대한 어떤 순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것도 보고를 한과 동시에 근무일지에 또 기록하게 돼 있어요. 보고와 동시에 근무일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거를 남기는 거죠. 근거를 남기는 거.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는 거는 위치하고 해상 상황이고, 그리고 행동사항이나 검문검색과 관련돼서는 입항 즉시 소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사후조치들이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5번에는, 6번에는 그 3번이 일단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등과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 관리와 관련돼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로.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 7번 문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7번. 선박교통관제법과 관련돼서 선박교통관제법. 선박교통관제법. 틀린 거 찾아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교통관제구역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거죠.
1번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죠. 그게 법 조문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거죠, 법에. 그 해양수산부 장관. 그 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그러면은 요 장관보다 훨씬 더 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청인데, 본청인데, 급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지방해양경찰, 지방해양수산청이다 그러면은 레벨이, 동급이 그 최소한 그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해양경찰청장이면 어쨌거나 그 독립된 외청, 아무래도 수산부 장관의 그 감독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독립된 외청인데 하나의 그 기관의, 국가기관의 장인데 당연히 국가기관의 장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레벨이 맞죠. 그렇게 해서 법에서도 그렇게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그 고시하는 수역을 정해놨다. 그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 2번 해양기적청장 선박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그렇게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렇게 그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해양사고 등을 고려해서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이나 출항,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선박교통관제사의 그런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 4번에 2019년에 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들은 어떤 선박교통이나 안전, 항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옳은 어떤 표현들이고요. 그러면은 8번 다음 해양경비법과 관련돼서 그 7번에는 1번이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은 8번과 관련돼서 우리 해양경비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완전히 한번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또 몇 번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좀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해양경찰관은 다른 선박의 항해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항법의 이탈 이런 것들일 경우에 해상 근무를 실시할 수 있죠. 해상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박의 항해에 어떤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정상적인 항법을 이탈하는 선박들,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나 어떤 무기류들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그런 의심되는 선박들, 그리고 국내 법령이나 또는 국제 조약과 관련된 그런 어떤 법령들을 위반한 그런 어떤 의심되는 선박들은 해상 검문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제 동그라미 2번 해양경찰관은 해상 검문 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성선하는 경우 성선을 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 있는 선장 또는 선장에 준하는 사람에게 소승모기 아니에요. 그죠? 소승모기. 소속이나 성명, 그 검문 검색의 목적 그리고 이유를 반드시 고지하게 돼 있죠. 고지 내용. 소승모기 외워두셔야 돼요. 계급은 해당 안 되죠. 그죠? 소승모기. 요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그 아침 테스트, 그 데일리 테스트 할 때도 요 관련돼서도 설명을 또 수업 시간에 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계급은 해당이 안 된다. 소승모기가 되겠죠. 옳은 표현입니다. 3번에 해양경찰관은 해상 검문 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과 관련돼서 추적 납부할 수 있다. 그 해상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불이행한 상태에서 도주를 한다. 그럼 당연히 추적할 수, 일단 따라가는 거죠. 추적. 그 다음 제 납포. 붙잡는 거죠. 납포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관련 물자 수송에 사용되는, 의심되는 외국 선박과 외국 선박과 관련돼서 추적권과 납포권은 우리 해양경비법의 내용이 아니고 해양경비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예외로 외국 선박과 관련되어서는 추적 납부권이 우리 그
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11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맞고 이쪽은 이제 틀렸다.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지문에는 그 해양경비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다. 지금 몇 번이죠? 8번에 4번에 보면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은 우리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우리 9번과 관련되어서 우리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책무와 관련해서 2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우리 조직법이다 보니까 정말 조직법을 사랑해서 그런지 최근에 계속 해양경찰법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해양경찰관 분들께서는 신이 나시겠어요. 조직의 근간이 되는 법이 있으니까 해양경찰의 책무와 관련돼서 2조에 나오는 내용이 해양경찰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의 책무. 책임과 임무를 얘기하는 거죠. 책임과 임무. 되게 선언적이죠. 그죠? 선언적이다. 해양경찰이 나가야 하는 방향, 최종적으로 이 종착역,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 책무를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정해놓고 이 해양경찰의 책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어떤 하위 개별법들이 또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조항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우리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우리 그 2조의 1항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니은, 우리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며 해양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 그 니은도 2항에 대한 내용이죠. 디귿도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국민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2조의 3항에 나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경찰관의 책무를 물어봤고, 이거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이 세 개가 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9번에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너무 성급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키워드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문제풀이 요령들을 조금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우리 해양환경관리법.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일단 소감 부서는 해양수산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도 몇 가지 이 업무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선언적인 내용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및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해양경찰청장은 방제 의무자의 방제 조치만으로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접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해양환경관리법 68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해양자율방제대 아니에요, 그죠? 해양자율방제대. 방제대는 이게 규정 자체가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이 해양경찰청장이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해양경찰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청장의 고유 권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와 관련돼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관련돼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걸 굳이 뭐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굳이 협의할 이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 표현이 빠져야 되는 거죠. 협의한다. 이 표현은 빠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해양경찰청장의 어떤 그런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1번 문제. 다음 중 우리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해양경찰법에서 지금 두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 해양경찰법. 법에 해양경찰위원회와 관련된 그 문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해양경찰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우리 해양경찰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해양경찰청의 어떤 외청, 독립된 외청, 해양경찰청을 이 균형과 견제, 그런데 이 해양경찰위원회를 해양경찰청 밑에 두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그 위원회로서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 이걸 둔다라는 뜻이에요. 해양경찰위원회를. 이거 아주 중요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쉽게 맞췄을 것이다. 11번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그죠? 나머지 7명까지, 거기에서 2명은 원래 이제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상임위원들이죠.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죠. 그래서 연속으로는 할 수 없어요. 중임은 가능하죠. 그죠? 옛날에 한번 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한번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연속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독립성과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규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의 요구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다시 의결을 이제 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된다.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거 다 규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12번 문제. 출입국 관리법에 관련된 문제죠. 외사 파트의 출입국 관리법에 외국인에 대한 조치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 거기에 보면 강제 퇴거라든지 뭐 출입 정지, 뭐 출국 명령 다양하게 많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 출국 금지는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된다는 사실. 국민만. 그러면 외국인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외국인은 출국 금지가 아니라 외국인은 출국 정지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출국 정지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출국 금지가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해양경비법과 관련돼서 또 출제가 됐네요. 우리 역시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어떤 그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양경찰법과 경비법은 우리 해양경찰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해양경비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장구류들, 장비하고 장구류들 이거 통상이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통상이용법. 절대 임의개조하면 안 된다.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상이용법대로 사용하라. 1번이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야.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죠. 그 다음 3번, 다른 사람의 생명.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이거 실수한다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해가 되는 거죠. 위해. 그러면은 재산이 나오면은 재산이 나와야 제가 수업 시간에 손해라고 수십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재산이 나와야 손해. 생명과 신체가 위해가 되는 거죠. 재산과 손해인데 여기는 지금 생명과 재산이라고 했죠. 근데 왜 뒤에 위해라고 나와요? 손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신경 쓰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은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그 이제 법인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은 원래 당연히 법 조문에도 없거니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어려울 때 이번에 우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맞춰서 이 비례의 원칙 또는 최소한의 어떤 제한적으로 그 장구를 써라라고 했는데 4번은 제한이 다 풀린 거 아니에요. 범위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으면 무조건 장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최대한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은 엄밀히 따지면 비례의 원칙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죠.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2번, 3번, 4번이 다 틀렸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 14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상 이제 관련된 문제들, 우리 그 대간첩 작전이나 이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최근에 또 북한에서 또 이렇게 그 잠수복을 입고 내려오다가 경계 실패 책임, 군의 경계 실패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하면서 또 이런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먼저 우리 여기 이제 기억은 통합방위본부장이죠. 통합방위본부장. 본부장. 그리고 우리 지역군사령관.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통합방위와 관련돼서는 주로 그 군하고 관련이 일단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해군하고 관련되어서는 함대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1함대 사령관, 2함대 사령관, 함대 사령관. 해군 입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가 그 시도경찰청장. 청장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는 보면은 지금 디귿에 보면 3번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대사령관인데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번에는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체 흐름을 보면서 주로 군 중심으로 주로 시도경찰청장으로 주로 돼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한번 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는 기억의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은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 조문에 없는 걸 찾아야 돼서 일단은
우리 함대사령관이 있고 우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조문에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 있는 걸로.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그 가장이란 단어가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15번 문제. 파출소와 관련된 규정 또 나왔습니다. 15번 문제. 파출소 관련된. 파출소 및 출장소와 관련돼서 15번 문제. 가장 옳은 것은 그 순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죠. 그죠? 2명 이상. 2명 이상이 탑승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순찰차는 운전요원을 반드시 그 1종 보통이 아니라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륜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그냥 원동기 면허라고 합니다. 줄여서 원동기 면허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익숙한 원동기 면허 이렇게 자꾸 가다가 갑자기 자전거 면허 중간에 자전거 면허증이 있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읽어보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순찰 이외에 경찰 관서나 출입 용도로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순찰 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경찰 관서를 출입할 때, 그 당연히 순찰차를 이용해가지고 출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출장소, 감독 순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그 순찰차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서 출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번도 틀린 거고. 그래서 15번에는 우리 3번이 그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피곤해하고 가장 좀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박스형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를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죠.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싫어하는 게 합산이죠. 합산하는 문제. 그래서 그 16번 방재대책본부 운영기준과 관련돼서 운영규칙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앙방재대책본부에서 지속성 기름, 그 중앙방재대책본부에서 지속성 기름, 요게 500kl죠. 500kl 이상. 그리고 우리 광역본부에서는, 광역방재대책본부에서는 주로 그 지속성 기름은 50kl 이상이고, 비지속성 기름, 여기에는 뭐 유해 물질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유해 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 그 유해 또는 위험 이런 물질들과 관련해서는 주로 300kl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우리 지속성 기름은 10kl 이상이 되겠고, 우리 비지속성 기름과 관련돼서는 100kl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시험에서는 지금 나온 게 우리 지속성 기름 500kg, 그리고 비지속성 기름 300kg.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지속성 기름 10kg네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500, 300, 10이니까
810kg가 나오겠죠.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합치면 810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16번에는 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또 해보시고, 다음은 우리 17번 문제, 17번과 관련돼서는 그 수상레저 안전법과 관련돼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우리 수상안전법도 우리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수상레저 안전법, 우리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먼저 기억에 들어갈 말이 부양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임시검사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가장 적합한 게 17번에는 4번의 내용이 지금 요 규정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내용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 제 18번 문제, 우리 18번 문제,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와 관련된 등급별 연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그 비상 상황에서 우리 연가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조금 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석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8번 우리 비상소집과 관련된 우리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원칙적으로 가보 비상근무 시에는 연가가 전부 다 중지가 됩니다. 연가가 중지가 되고, 의료와 병호가 이제 그 비상근무 시에는 이제 이게 발령이 된 이런 비상근무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초상이 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러면 가야죠. 그죠? 그런 경우,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한다. 가능한 한 나가지 마. 이렇게 연가를 따로 주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 가보비상은 연가 중지. 그거 맞죠? 그죠? 연가 중지. 동그라미 2번, 의료비상은 연가 중지. 아니죠. 의료비상과 병호비상은 연가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18번에는 2번이 틀렸다. 병호도 부득이한 경우 연가를 억제한다. 그거는 여기 지금 병호도 해당이 되죠. 병호도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해상경제 경영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어떤 규정이 따로 없는 거죠. 해군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 해경에는 따로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다음 제 19번, 다음 중 시체와 관련돼서 우리 수사 파트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해사법규에서 다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쪽은 수사 파트에서 시체 관련돼서, 시체는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이, 초기 정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후기 정상이 있는 거죠. 후기 현상, 초기 현상. 그래서 초기 현상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가 냉각,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37.5도씨를 유지하고 있지만 냉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시체가 점점점 건조해지겠죠. 시체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혈액 침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혈액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체가 좀 이렇게 경직되는 거죠. 경직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후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패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부패가 발생되면서 미라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실화파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백골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후기고, 주로 이제 초기에서는 주로 물리적 변화, 이 초기 현상들은 주로 어떤 물리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주로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물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후기 이쪽의 이제 현상과 관련돼서는 주로 분해 과정이다. 화학적 분해 과정. 이쪽은 그래도 시체의 형태는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형태는 있는 거죠. 물리적인 변화.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분해 과정이라는 건 점점 사람이 이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형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사라지는 과정. 그게 분해 과정이에요. 이제 점점 없어진다.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19번, 사망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서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이게 지금 후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혈액 침하 현상, 이 초기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번 문제는 애초에 1번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겠다.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부패화 됐죠. 동그라미 3번 밀랍화, 시체화, 실화파,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미라화는 금방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들 다 옳게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그 범죄 첩보의 특징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죄 첩보의 특징, 이제 정보 파트에서 이제 하나 이제 출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범죄 첩보의 특징과 관련돼서 우리 첫 번째가 우리 가치 어떤 변화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범죄 첩보는 우리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선별적 가치.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결합성과 관련돼서는 범죄 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첩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높죠. 그죠? 그 범죄 첩보는 여러 첩보가 결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첩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성. 범죄 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과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시한성과 관련돼서는 범죄 첩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이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는 더 떨어진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계가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시간의 경과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지향성. 결과지향성과 관련해서 범죄 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수사 후에 뭔가 첩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이 현출되는 뭔가 그 결과가 있어야 그 첩보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 내용에 보면 4번에 범죄 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은 결과지향성의 어떤 내용이죠. 지향성의 내용인데 거기 지문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한성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시한성.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 결과지향성을 지금 4번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한성이 틀렸다.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실제 회사법규 쪽과 관련돼서 상당히 구석지고 아주 단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나머지 우리 강론 쪽에 뭐 수사, 첩보 이런 쪽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기본 개념 위주로 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회사법규와 관련돼서는 실전 법 조문을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보는 숙독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학습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남긴 그런 오늘 시험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